자, 아직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자,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자. 이 소유권자는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권자 채권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죠. 자,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소유권을 담보 제공하는 거죠. 그럼 그 담보권자 뭐라고 합니까? 저당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은행 가서 돈 빌립니다. 그럼 은행 담보권자, 은행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 그 다음 지상권도 재산권입니다. 역시 재산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담보권자 뭐라고 합니까? 역시 저당권자라고 합니다. 저당권자. 그 다음 전세권자도 담보 제공하면서, 왜 전세금 담보대출 들어보셨죠? 예. 전세권자도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담보권자에게 돈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담보권자를 뭐라고 합니까? 역시 저당권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난 채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과 저당권은 여러분 분리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누군가한테 이 채권과 저당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역시 누군가 담보권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이 담보권자 뭐라고 합니까? 권리질권자라고 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예. 아직은 뭐 잘 안 되실 건데 뭐 어쨌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저를 노려보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 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자, 다만 이제 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은 그냥 규정만 두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소유권은 어떤 권능을 가집니까?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지죠. 지상권은 사용, 수익, 용의권이거든요.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죠.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죠. 채권과 저당권은 사용, 수익의 권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채권과 저당권은요, 내가 채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용, 수익의 권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 수익의 권능을 담보로 제공했더니 그 담보권자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당권자. 그 다음 사용 수익의 권능이 없어요. 그럼 그 담보권자를 뭐라고 합니까? 권리질권자라고 합니다. 의미 아시겠죠? 네. 가끔씩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세권자가 자신의 존속기간, 계약기간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전세권자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무슨 권능이 없어져 버려요? 사용수익의 권능이 없습니다. 사용수익의 권능을 담보 제공해야 그 담보권자를 저당권자라고 하는데 더 이상 사용수익의 권능이 없으니까 더 이상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첫 번째 저당권자, 이 저당권자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 목적이라는 표현이요, 일본식 한자 표현인데 사실 우리식 한자 표현으로 바꾸면요 제일 비슷한 말이 대상, 객체 정도 됩니다. 대상, 객체. 이 저당권은 뭘 대상으로, 뭘 객체로 합니까? 소유권. 근데 이걸 이제 법학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두 번째 저당권자는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채권과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질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 방식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이니까 물건이다. 등기해야 된다. 그죠? 저당권. 등기부, 갑구, 을구 중에서 어디에 등기를 할까요? 을구죠. 어느 구에 기재가 되느냐는 해당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구에 기재가 되느냐는 그 해당 권리가 소유권이면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면 을구. 얘들 해당 권리가 전부 다 소유권 외의 권리다. 그죠? 따라서 등기부는 전부 다 어디에 기재해야 됩니까? 을구에 기재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갑구에 기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을구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저당권은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그죠?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을구에 기재할 때 등기 형식은 어떻게 기재를 하느냐면 주등기로 기재합니다. 주등기로. 자, 얘는 소유권이고요. 이건 전부 다 소유권 외의 권리죠. 등기 형식을 주등기로 기재하느냐 부기등기로 기재하느냐는 목적이 되는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요. 등기 형식을 어느 구에 기재하느냐는 해당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등기 형식을 주등기로 기재하느냐 부기등기로 기재하느냐는 목적이 되는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을구에 주등기로 기재하고요. 얘들은 소유권 외의 권리다. 그죠?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을구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전부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재하죠.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 제공하면서요, 은행 가서 돈 빌립니다. 소유권을 담보 제공합니다. 담보권자 뭐라고 하죠? 저당권.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은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A가 갑 찾아가서 돈 빌려요. 자신이 소유자예요.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 제공했습니다. 그럼 갑은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소유권을요. 등기 형식 어떻게 할까요? 주등기로 기재합니다. 자, 이번엔요, A가 소유자거든요. 소유자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줘. 그럼 전세권자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하죠? 지금 누가 전세권 설정해 준가요? A가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등기 형식은요, 주등기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2번 전세권 설정 늘 지금 보셨잖아요. 제가 자주 예를 들면서 늘 하지 않았습니까? 순위번호 2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을 이렇게 등기하죠. 자, 이번에는요, 을이 돈이 필요해서요, 전세권자도 돈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 빌립니다. 예를 들어 병에게, 병은행 찾아가서 왜 전세금 담보대출,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병은행에 돈 빌립니다.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 빌립니다. 담보권자 뭐죠? 담보권자 뭐라고 합니까? 저당권자. 그럼 역시 저당권 설정 등기 하셔야 돼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는 병. 등기 형식 3번으로 기재할까요? 2-1로 기재할까요? 네. 이거 3번으로 기재하면 누가 돈 빌린 게 돼버립니까? A가 돈 빌린 게 돼버려요. 순위번호 3번으로 기재를 해버리게 되면 A가 돈 빌린 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하잖아요. 순위번호 3번으로 기재하게 되면 A가 돈 빌린 게 돼버려요. 지금 누가 돈 빌린 거예요? 을이요. 그럼 이 병이라는 애는 전세권이라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등기 형식은요 2-1 부기 등기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자, 만약에요 갑이 지금 저당권 가지고 있어요. 갑은 저당권자입니다. A가 돈 빌린 거예요. 그래서 갑은 저당권자예요. 그럼 채권도 가지고 있겠죠? 저당권자 채권 분리 안 되잖아요. 채권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과 저당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에게 돈 빌립니다.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저당권 이걸 담보 제공하면서 정에게 돈 빌립니다. 담보권자 뭐라고 하죠? 권리질권. 권리질권. 따라서 권리질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순위번호 3번으로 기재할까요? 1-1로 기재할까요? 1-1로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1-1 권리질권자 정 이렇게 기재합니다. 자, 조금 어렵죠? 뭐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뭐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채권과 저당권 각각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담보권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채권과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질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의미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법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저당권, 권리, 질권 등기부 갑구에 기재를 하느냐 을구에 기재하느냐는 해당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해당하는 권리가 전부 다 소유권 아니다, 그죠?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등기부는 전부 다 어디에 기재하느냐? 을구에 기재합니다. 다만 첫 번째 저당권은 뭘 목적으로 하느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등기 형식을 주등기로 기재합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은요, 지금 나머지 저당권, 권리, 질권, 이 나머지 애들은 뭘 목적으로 하느냐면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권리 등기들은 등기 형식을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기 등기. 법에서 왜 이런 규정을 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만약에 주등기로 하게 되면 돈 빌린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 여러분, 교재 그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보세요. 83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83페이지 동그라미 부기등기로 행하는 등기. 동그라미 3번입니다. 아까 이거 잠깐 건너뛴다라고 했잖아요. 동그라미 3번.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그럼 반대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주등기. 자, 됐습니다. 이제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까지 끝났고요. 이제 교재 84페이지. 등기할 사항. 자, 역시 우리 등기법의 총론에서 등기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조금 전에 보셨던 등기의 내용에 따른 종류, 그죠? 기입등기부터 해서 변경등기, 경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멸실등기 내용에 따른 종류. 그 다음 등기의 형식에 따른 종류,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특히 부기등기는 어떤 경우에 부기등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공통점을 한번 추출을 해봤더니 연관성이 있거나, 그죠? 이 권리를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 줄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그때 부기등기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등기할 사항입니다. 이 등기할 사항 역시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등기할 사항인 물건입니다. 우리 등기할 사항은 등기할 사항인 물건과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재에 나와 있죠. 등기할 사항인 물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나와요. 이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등기할 사항인 물건 요 파트는 보통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지금 안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등기할 사항인 물건. 우리 과목이 부동산 등기다, 그죠? 지금 부동산 등기니까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 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건물이다, 그죠? 그래서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토지 건물입니다. 자, 문제는요, 토지. 사실 구체적인 경우에 이게 토지냐 토지가 아니냐 뭐 구별하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토지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게 바다. 바다 밑은 과연 토지냐? 바다는 토지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바다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바다 밑은요,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는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하천. 토지입니까? 하천은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천은 토지입니다. 따라서 하천은요, 등기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그렇다고 하천에 여러분 등기는 할 수 있지만요, 하천에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집을 짓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천에는 뭐는 못하느냐?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못하느냐? 용익권 등기는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하천에다가 뭐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기와 같은 등기는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천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천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시겠죠? 등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대. 용익권 등기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사실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토지보다는 건물이죠. 건물. 건물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시험에는요, 여러분들 그 결론 예시만 나와요. 요 부분이 등기할 사항의 물건이 시험에 나오면 그 예시, 왜 84페이지에 여러분 위에 아라비아 숫자 1번 등기할 사항인 물건 했고 박스로 표가 등기 가능한 물건, 불가능한 물건 돼 있죠. 요 안에 있는 예시만 시험에 나옵니다. 다만 이거 무턱대고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요, 암기 부담이 너무 많아요. 이걸 일일이 어떻게 다 암기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이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면 그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자, 건물로서 보려면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그래야 건물입니다. 자, 정착성. 단어만 보셔도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죠? 예. 움직이면 건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면. 자, 대표적 예만 하나 기억을 좀 해두세요.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왜 바닷가에 가보시다 보면 이제 배를요, 개조를 해서 호텔로 만들어뒀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까?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움직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아닙니다. 정착성이 없어요. 따라서 해상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외기 분단성인데 바깥 공기, 외기를 분단, 차단시킬 수 있어야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외기를 분단, 외기 분단성의 의미 아시겠죠? 네. 우리 판례에 따르면요, 외기 분단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있으면 외기를 분단, 차단시킬 수 있느냐, 판례에 따르면요. 판례에 따르면 요 세 가지죠. 기둥과 지붕과 벽이죠. 이 정도는 있어야 외기를 분단, 차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역시 얘를 봐두셔야 되는데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농업용 고정식 온실입니다. 사실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이 기준, 기둥, 지붕, 벽 이거 가지고도 이거 구체적인 경우에 여러분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비닐하우스,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모양은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 판례가 어차피 시험은 예시만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제 추운 겨울날 가벼운 옷차림으로 한번 들어가서 자보는 거죠. 추운 겨울날 가벼운 옷차림으로 두껍게 입지 말고 아주 추운 겨울 지금 한 영하 10도 되는데 들어가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한번 자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 건물이고 그 길로 영영 눈이 안 떠진다 건물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닐하우스 눈 안 떠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네. X 농업용 고정식 온실요. 눈 떠진다 이 말이죠. 이건 건물이다. 자, 그 다음 용도성인데요. 이 용도성은 다른 말로 지속 사용 가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그 용도성이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건물이다라는 거죠. 역시 얘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요 일시적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나중에 분양 끝나고 나면 철거하고 없을 거예요. 용도성이 없다 이 말이죠. 지속 사용 가능성이 없어요. 암만 정착성이 있고 외기 분단성,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자면 눈 떠집니다. 외기 분단성이 있다 하더라도 용도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따라서 얘도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라는. 아시겠죠? 자, 요걸 여러분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 어차피 시험은 이제 여러분 예시만 나옵니다. 등기 가능한 물건, 불가능한 물건 그 표를 맨 위에 있는 84페이지 표를 한번 보세요. 먼저 등기 가능한 물건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찾으셨나요? 예, 눈 떠집니다. 건물이다 이 말이죠. 그럼 비교하셔야 될 게 등기 불가능한 물건의 오른쪽에 첫 번째 줄 비닐하우스 눈 안 떠진다 그죠? 자, 그 다음 등기 가능한 물건에 다시 두 번째 줄 보시면 하천 나온다 그죠? 하천 시험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 밑에 보시면 별표에서 여러분 하천 나오잖아요. 잘 봐두세요.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류하며 하천의 국유제가 폐지되어 과거에는 우리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은 국유제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국유제가 폐지돼서 개인 소유 하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하천의 국유제가 폐지되어 하천도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가압류등기, 저당권등기 등은 가능하나 다만 하천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등기, 즉 용의권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다시 등기 가능한 물건의 표를 보시면요. 하천 옆에 보시면 두 번째 줄 하천 옆에 보시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 찾으셨나요? 예, 요 부분도 시험의 출제 비중이 높아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 자, 개방형 축사라고 하는 게 이제 짐승들 소나 돼지 키우는 그 축사인데요. 개방형이라는 게 벽이 열렸다 닫혔다는 거예요. 그걸 개방형 축사라고 합니다. 그럼 애매하잖아요. 이 벽이 닫히면 외기분단성이 있고 열리면 외기분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초에 우리 법원은요. 어떠한 개방형 축사도 외기분단성이 있다 없다 하니까 어떠한 개방형 축사도 등기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최초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법원이 견해를 변경을 합니다. 일정한 요건, 모든 개방형 축사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그 일정한 요건은 여러분 아실 필요 없어요. 그 뭐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 개방형 축사인데 일정한 요건은 여러분도 아실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모든 개방형 축사가 등기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 수험생들 보시면 오해하십니다. 모든 개방형 축사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몇 년 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답은요. 개방형 축사가 답입니다. 모든 개방형 축사 등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등기 가능한 물건에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찾으셨나요?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 말하냐면 여러분들 왜 아파트에 이제 구분 건물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에 보시면 왜 경로당이라든지 뭐 관리사무소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그 규약상 공용 부분은 여러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랑 또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등기 불가능한 물건의 네 번째 줄 불가능한 물건에 보시면 구조상 공용 부분 나오죠.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이건 등기 못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갈로에서 제가 복도 계단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도 계단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 등기 불가능한 물건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모델하우스 찾으셨죠? 네,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용도성이 없어요. 분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가설 건축물입니다. 나중에 분양 끝나고 나면 철거하고 없앨 거예요. 용도성이 없어요. 따라서 모델하우스도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등기할 상인 권리입니다. 등기할 상인 물건 끝났습니다. 네. 자, 등기할 상인 권리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보시면 그 84페이지에 등기할 상인 권리에서 밑에 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시험의 핵심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 뭐 등기법에서도 나오고요. 사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나중에 지적법에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민법에서도 알아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등기할 상인 권리, 그 표, 제가 그 표를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 하면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전세권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되겠죠.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 가령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2층만 전세권 설정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2층만 전세권 설정 또는 뭐 1층만 전세권 설정, 심지어는 2층 중에서 일부만 전세권 설정 다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일부의 용의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권리 일부를 다른 말로 지분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갑의 지분을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표시한다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갑의 지분은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권리 일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분은 이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만약에 갑의 지분을 동그라미라고 표시한다면 갑의 지분은요. 이 부동산 전체에 다 미쳐 있습니다. 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여러분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파트 토지 단독 소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 전체에 미쳐 있거든요. 따라서 나는 지금 101동 살아요. 101동 앞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까? 106동 앞에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미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을의 지분을요, 만약에 X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역시 을 지분 또한 전체에 미쳐 있습니다.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분 2분의 1만 지상권. 동그라미만 밟고 다녀야 돼요.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따라서 권리 일부 지분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담보권은 그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이 표 자체를 여러분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용의권과 담보권은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부동산의 일부, 예를 들어서 내가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100제곱미터만 저당권을 설정한다. 300제곱미터 중에서 부동산의 일부 100제곱미터만 저당권을 설정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등기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 등기한다. 등기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제곱미터만 저당권 설정하고 싶다.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먼저 분할하셔야 됩니다. 분할을 해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만든 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지 부동산의 일부인 상태에서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에 반해서 권리 일부 지분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느냐, 지분권자가 지분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느냐, 가능해요. 이건 등기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안 갚으면 지분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분 경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들어보신 분은 오늘 처음 이제 듣는 겁니다. 지분 경매라는 거. 네. 우리 경매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게, 요즘 관심 많은 게 이제 지분 경매예요. 지분. 지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분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기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 결론을 같이 합니다.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제곱미터만 팔고 싶다. 100제곱미터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이 없어요. 그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먼저 분할하셔야 됩니다. 300제곱미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제곱미터만 팔고 싶다. 먼저 분할 절차를 선행해서 거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등기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 지분 매매 들어보셨습니까? 지분 매매 들어보셨어요? 지분 소유권 이전, 지분 매매. 내가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는데 내 지분만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등기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 이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결론을 같이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특히 중요한, 뭐 다 지금 이 표는 다 중요하지만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부동산의 일부만 가령 2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 중에서 1층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되느냐? 안 됩니다. 이유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왜 안 되는지. 왜 1층만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요, 그 중에서 1층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안 되느냐?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에 위배됩니다. 아까 제가 물적 편성주의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법에 따르면요, 반드시 하나의 부동산이 하나의 등기부를 가져야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면 이게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집합 건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건물요. 일반 건물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그게 하나의 물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1층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개설이 되거든요. 등기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입니다. 일부 1층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부를 개설했어요. 안 해주지만 만약에 개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동산 중에 일부가 하나의 등기부를 가지게 되잖아요. 반드시 1대1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두 개의 등기부를 가질 수도 없고 0.5의 부동산이, 즉 부동산 중에 일부가 이 말이에요. 0.5의 부동산이 하나의 등기부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1대1이어야 합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에 일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절대로 등기관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권리 일부 지분. 역시 안 되는 이유도 아셔야 돼요.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역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물일권주의, 사실 이건 우리 등기법의 원칙이 아니라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우리 민사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 일반법인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물건이 하나이면 권리의 합도 얼마여야 됩니까? 하나, 1이어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물건은 하나인데 지분을 더해봤더니 2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물건은 하나인데 권리를 더해봤더니, 지분을 더해봤더니 2분의 3이 나옵니다. 무효인 등기입니다.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어 물건이 하나면 반드시 권리 합은 얼마라고요? 1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가령 지분을 더해봤더니 지분이 3분의 2가 나오는 거예요. 지분을 다 더해봤더니 지분이 3분의 2가 나옵니다. 역시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됩니다. 의미 아시겠죠? 반드시 1대1이어야 한다. 물건이 하나면 권리의 합도 1이어야 합니다. 그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해요. 자, 이 일물일권주의와 관련한 예를 한번 봅니다. 갑과 을이 똑같이 돈을 투자를 해서요,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 신청하면 이제 무슨 등기하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성질 급한 갑이요, 자기 지분 2분의 1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가 개설이 되거든요.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근데 등기부를 봤더니 권리가 얼마밖에 없어요? 2분의 1밖에 없잖아요. 갑만 지금 2분의 1 소유권 보존 등기하니까 권리가 2분의 1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일물이면 일권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등기 신청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의미 아시겠죠? 자, 비교를 해보자고요.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자식 갑을병 3명이 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성질 급한 갑이요, 상속인 중에 한 명이죠. 성질 급한 갑이 자신의 지분 3분의 1만 상속 등기,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일명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상속, 사망이라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A에서 넘어가는 거죠. 갑을병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성질 급한 갑이 자신의 지분 3분의 1만 먼저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역시 안 됩니다. 이유는요,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보자고요. 그 전에 권리는 A가 가지고 있었다, 그죠? A가 권리의 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분의 1 전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 등기부상 3분의 2 지분은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는 꼴이 돼버립니까? A가요.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이전 가져가니까 그럼 등기부상 3분의 2는 얘가 가지고 있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A가요. 그 전에 1분의 1 가지고 있었다가 얘가 3분의 1만 가져가니까 사망한 자가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3분의 2라는 권리에 역시 공백, 흥결이 생기거든요. 일물은 반드시 일권이어야 됩니다. 등기부상 권리 합이 1이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일물 일권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로 갑이 혼자서 자기 지분 3분의 1만 상속 등기는 등기관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저 지금 파란 분필로 1, 2, 3 일물일권주의와 관련해서 지금 1, 2, 3 적어놓는 이 부분이죠. 올해 시험에 출제가 아주 유력합니다. 뭐 거의 저는 출제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매를 합니다.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공동 매수인 갑을병 3분의 1 지분을 가지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이 3억이다. 3억이다. 각각 3분의 1의 지분, 1억씩 내가지고요.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기로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성질 급한 갑이 자신의 지분 3분의 1만 먼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가능하냐? 이건 가능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안 돼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가능합니다. A가 1분의 1 가지고 있었다, 그죠? 갑이 먼저 3분의 1만 소유권 이전 가져갑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3분의 2는 누가 가지고 있는 꼴이 돼버리죠? A가요. 살아있거든요. A 죽지 않았습니다. 예.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3분의 2, 3분의 1 합치면 권리의 합이 얼마죠? 1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말이죠. 자, 그러면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이제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갑이 혼자서 2분의 1만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건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을 찾아갈 겁니다. 야, 나 혼자서 2분의 1 소유권 보존 등기 해봐야 우리 등기관이 안 받아주니까 너도 같이 2분의 1 소유권 보존 등기 너 거는 같이 하러 가자. 나도 2분의 1, 갑도 2분의 1, 을도 2분의 1 같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면 받아주거든요. 근데 을이 안 가려고 해요. 뭐 등기하면 괜히 뭐 이 강제 집행도 들어올 것 같고 막 이래저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을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안 하면 갑은 영원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항상 법은 공평인데 을이 보존 등기 안 하면 갑도 영원히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갑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등기를 해야 나중에 처분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가혹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갑은 다른 사람 을의 소유권 보존 등기도 대신해서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갑은 자기 지분 2분의 1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면서 나머지 을의 지분 소유권 2분의 1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이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건 허용됩니다. 혼자서 2분의 1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은 안 받아줍니다. 근데 이 경우에 영원히 갑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갑은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이 신청서 하나 써가지고요 을 지분 2분의 1까지 갑이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원래 지 권리는 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법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갑이 대신해서 을 지분 2분의 1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갑이 상속인 갑이요 자기 지분 3분의 1만 상속 등기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갑은 또 을병 찾아갈 거예요.
야, 너도 같이 상속등기하자. 병, 너도 같이 하자. 그랬더니 뭐 을병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뭐 강제집행도 들어올 것 같고 또 뭐 을병 중에 또 뭐 한 사람은 또 LA 살고 있고 뭐 멀어서 비행기 값도 없고 나 지금 못해. 등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역시 영원히 갑은 상속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를 해야 나중에 처분행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갑은 나머지 을병의 상속 등기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청서 한 장에다가 갑지분 3분의 1, 을지분 3분의 1, 병지분 3분의 1 요렇게 상속 등기 신청하는 것은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상속 등기 신청 이건 안 받아줘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매매입니다. 가령 매매 대금을 3억으로 정했어요. 성질 급한 갑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 원만 지급을 합니다. A에게 지급을 하면서 자기 지분만 3분의 1 지분만 먼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냐? 이건 가능하거든요.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가능한 경우마저도 갑이 을병의 등기를 오지랖 넓게, 물론 시험에는 이제 오지랖 넓게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지랖 넓게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법은 공평이거든요. 혼자서도 되는데 다른 사람 등기를 대신해서 신청한다. 다른 사람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기본권 침해죠. 항상 법은 공평이니까 평등입니다. 공평. 혼자서는 안 될 때는 다른 사람 등기까지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때는 가능한데 혼자서는 될 때 다른 사람 등기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올해 지금 이 부분에서 시험 출제가 특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정리 꼭 해두셔야 돼요. 내용에 따른 종류. 네,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내용에 따른 종류, 형식에 따른 종류, 주등기, 무기등기. 그 다음 등기할 사항인 특히 권리. 물건도 뭐 중요하지만 등기할 사항인 권리, 요 표. 그래서 일물일권주의와 관련한 요 예 세 가지까지 같이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참 잘 가네요.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네. 자, 거기 84페이지에 아랫부분에 아라비아 숫자 3번 등기할 상인 물권 변동 찾으셨나요? 아라비아 숫자 3번.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민법 186조 187조 말 그대로 정말 민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법 시험에서는 별도로 직접적으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민법의 내용을 우리 등기가 왜 어려우냐면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물론 민법 내용을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상당히 더 어렵죠. 자, 민법 186조 187조는 우리 등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186조는 뭐냐면 등기해야, 물건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186조. 그 다음 187조는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예시로 나오는 게 여러분 네 가지입니다.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에서 예시로 나오는 게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는 여러분 예시입니다. 열거가 아니에요. 예시와 열거의 차이는 아시죠? 예시는 이거 말고도 더 있다 이 말이고요. 열거는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로 나오는 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8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상속, 동그라미 2번 공용징수, 3번 판결, 4번 경매 찾으셨죠? 예. 먼저 동그라미 1번 상속.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상속. 등기하지 않더라도, 즉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물권 변동, 소유권 이전한다 이 말입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등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상속. 상속은 언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첫 번째 줄 상속인은 비상속인 사망시. 일단 그 부분만 체크해 두세요. 비상속인 사망시. 비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신 분. 비상속인.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공용징수. 공용징수를 여러분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럼 언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첫 번째 줄, 공용중수의 첫 번째 줄 나오죠? 수용한 날에서 갈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용 개실. 특히 수용 개실에 조건 오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수용 개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용 개실. 수용 개실의 사업 시행자로 물권,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수용 개실에. 등기하지 않더라도요. 수용 개실. 다만 참고로 수용 개실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수용 개실. 뭔가 개시라고 되니까 수용에 관한 최초 절차의 최초 일자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수용 개시는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니다. 즉 보상금 지급이 먼저예요. 토지 수용 당하면 보상금 받잖아요.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개시를 정하는 겁니다. 보상금 지급이 먼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용에 관한 최초 일자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보상금 지급이 먼저고 그 다음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개시일을 정합니다. 그 개시일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바로 일어난다 말이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제 판결 나와요. 판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판결은 우리 판결의 종류하면 세 가지거든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그럼 형성 판결이라고 돼 있고 여러분 거기 갈로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 뭐 사행위 취소 판결 쭉 나와 있죠. 시험에 이 문구가 등장을 해서 저도 실어뒀는데 우리 등기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본 시험에서는 이 형성 판결하면 뭐만 알아두시면 되느냐 하나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나머지 판결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 판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 패스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실어둔 이유는 문제집이나 이런 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실어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입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은 뭐까지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등기까지. 확인 판결과 이행 판결은 등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경매. 자,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첫 번째 줄 역시 나오죠. 언제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물론 뭐 시험에는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매각 대금 완납과 관련해서 재밌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가 이제 뭐냐면 이제 매각 대금이 제 기억으로 하여튼 뭐 억 단위이긴 했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8억 뭐 7,450 뭐 6만 4천 뭐 550원 뒷단위가 550원 뭐 8억 얼마에서 뒷단위가 이거예요. 이제 낙찰 가격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매각 대금을 완납을 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법에서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 매수인이요. 낙찰자가 550원 안 낸 거예요. 뒷부분 안 낸 겁니다. 금액이 한 8억 얼마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낸 걸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안 낸 건 아니겠죠? 뭔가 착오가 있었겠죠. 그래서 안 냈어요. 소유권 취득할까요? 아니면 소유권 취득 못할까요? 이제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못한다? 한다? 네. 항상 법은 공평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착오로 이거 좀 못 냈다라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라고 돼 있지만 그때 완납이라는 거 하는 게 반드시 이런 자리 하나 틀려야 된다.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뭔가 착오로 몇십원 안 냈다 이 말이죠. 네, 그런 경우까지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안 된다. 이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지금 엄격 잣대 너무 엄격하세요. 네. 찔러도 막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유도리라고 하죠. 이 정도는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